2000년, 2010년 3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 오늘 이제 제가 북한 경제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09년 11월 말에 화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북한에서. 오늘 이제 가능하면 제가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상식을 좀 이렇게 보태주는 맥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중심으로. 화폐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화폐 개혁은 북한 역사상 아마 10대 사건 중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북한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화폐 개혁은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냐면, 1994년부터 이른바 한 3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수십만 명, 많게는 뭐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1994년부터 한 3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저는 이제 젊은 시절이었지만 제가 코타라에 있으면서 이제 아주 가까이서 북중 국경 지역을 저희들이 그 현지 조사를 위해서 굉장히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안기부라고 해서 정보기관 분들이 코타라 와서 코타라 배지를 달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그 국정원 사람들이 자기들 역사상 제일 바빴던 시기가 그 냉전이 무너지는 그 시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절반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지구상의 절반이 변해버린 거예요. 빨간색에서 파란색 또는 노란 색깔로 변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이른바 그 냉전이 와야 될 시기고, 냉전이 종식된 시기고, 그게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분들이 그때는 전부 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이게 새로운 시장이라고 해서 중국, 러시아, 이제 소련이죠. 막 달려갔던 시기가 그 1990년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를 해고해봐도 정말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표현이 없어졌는데, 종합상사라고 들어보셨죠? 기업마다 종합상사. 종합상사 직원들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개월 동안, 어떤 분은 수년 동안 주말에 집을 못 가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전부 그 해외 출장 나가 있거나 서울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북방시장,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이죠. 중국, 러시아, 동유럽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진출할까, 그러면서 막 했던 시기가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는 북한한테는 아주, 북한 경제에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북한 경제는. 왜? 북한이 그나마 경제가 어려워도 생존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주의 국가끼리는 물물교환, 청산결제라는 그런 두 개의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는 북한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지하자원은 많은데 특히 중요한 원유가 없습니다. 석유가 없습니다. 그죠?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부족하면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국가로부터 이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물교환으로. 북한이 가진 자원을, 자기들이 없는 부족한 자원을 다른 사회주의국가하고 물물교환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199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았고, 물물교환 하다가 1년 동안 서로 물물교환 합니다. 그렇게 하고 청산결제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무슨 결제? 청산결제. 청산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1년 동안 내가 다른 사회주가로부터 수입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수출하는 걸 이걸 균형을 맞춥니다. 이렇게. 그래도 완벽하게 균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 결제는 달러로 해야 됩니다. 물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으로. 그러면 내가 10억 달러치를 수입했는데 내가 수출한 거는 9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억 달러가 남잖아요. 그럼 1억 달러를 청산 결제라는 걸 하는 겁니다. 청산. 그게 물건으로도 현물로도 가능하고 경화라고 그러죠. 경화. 그 당시에 경화라고 했는데 달러 결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 물건으로 북한은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하자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했죠. 결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 사회주의국가들이 전부 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은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1991년, 92년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북한이 뒤늦게 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가까운 중국을 보는 겁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언제 시작합니까? 몇 년도에 시작합니까?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연도나 이런 것들을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서로 이게 악의가 이렇게 맞아 가거든요. 이제 특히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을 이해한다는 게 통일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은 역사적 백그라운드, 풍부한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하고 있어야만이 현재를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근데 역사라는 게 어떤 큰 어떤 흐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반복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또 저희들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1978년에 개혁개방을 선언합니다. 1978년에. 그리고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하는데, 개방 정책의 핵심이 경제특구 정책입니다. 경제특구 정책. 북한이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니까 계속 지켜봅니다. 이렇게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을 북한이 쭉 지켜보다가, 야, 이게 우리도 저렇게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개방을 실험은 할 수는 있겠다는 판단을 1991년에야 비로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특구를 최초로 만든 특구가 뭡니까? 1991년 12월 달에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개방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특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게 어디죠? 낮은 선분. 환경북도 저 꼭대기에 특구를 만납니다. 이 낮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학교 때 공부한 거 있죠. 북한의 정치범들이 가는 곳. 아오지 탐방. 아오지 탐방이 있는 곳이 바로 선봉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골짜기라는 거죠. 그만큼 험준한 지역이라는 거죠. 지금은 다릅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제 좀 이따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백그라운드를 더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북한의 지역 중에서 도시 중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평양 빼고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낮은 선봉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오지였습니다. 정치공 수용소랑 다른 데는 거기 가면은 정말 죽었다 이제. 우리 포럼에서 이제 뭐 교동도 간다고 아까 또 설명을 주셨는데, 북중 국경 지역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이런 공부를 하시고 또 현장을 가보시면요, 물론 북한을 가면 가시면 가장 좋긴 하지만 북한도 방문해 봐야 되고 북중 국경 지역을 꼭 가봐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뭐 다양한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이 북한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색다른 경험입니다.
어떤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만드는 전환점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면 제가 저희들 학교가 만든 대학원이 북한 대학원 대학교라는 데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대학원입니다. 지금 꽤 유명해졌죠. 그분들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셔갖고 공부를 하십니다. 뭐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시고 그러면서 박사 논문을 쓰십니다. 우리 윤기종 가만 생각하니까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분인데 뒤늦게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또래의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 삶을 보는 어떤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논문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볼 책이 너무 많고 뭐 어디 가서 세미나 자기가 이제 들으셔야 된다 그러고 세미나 쫓아다니시지 뭐 하시지. 저보다 더 바쁜 분이 계세요. 제가 논문 지도하는 분 중에. 그만큼 이제 뭔가 이게 북한이라는 이슈, 통일이라는 이슈가 또 다른 어떤 삶의 활력소가 지금 되고 있는 건 여러분도 막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낮은 선봉에다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외국 자본이 들어올 리가 없죠. 들어올 리가 없죠. 제가 이제 화폐 계획을 설명하려고 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용 흉내를 낸 겁니다. 계획 개발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1994년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8일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합니다. 북한 경제는 정치적 이런 사건이나 이런 전환점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와 경제가,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특히 사회주가는 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회주가는 그래서 정치경제학, 그래서 사회주가의 정치경제학이 발전되어 있는 거죠. 더 많이 보면.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면서 북한 경제는 정말 결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이 아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사실 이 경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뭐 예술, 문화 예술, 뭐 선전, 선동, 뭐 정치, 뭐 이런 쪽. 이 사람도 워낙 젊은 나이에 권력을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권력을 좀 더 공고하게 다지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제 부분은 이제 별로 이렇게 지식을 쌓을 그런 어떤 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뭐 정치, 뭐 군사, 뭐 이데올로기 이런 쪽만 이제 하면서 수업을 받아봤는데, 막상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이게 경제를 수술 못하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 경제는 우리가 보통 개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개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사회주의 그러면 계획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계획. 근데 이 계획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하느냐, 우리가 보통 여기 기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어떤 사업체,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지, 이 아이템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수출은 할까 말까, 뭐 수출이 이게 더 유리할지, 내수가 유리할지, 이런 많은 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런 계획을 국가가 다 수립을 하는 겁니다. 경제 주체가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 소비, 유통, 뭐 금융, 이 경제에 중요한 이런 요소들을 국가가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시장 경제를 방임을 하면 말 그대로 이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빈부격차,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이 격차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걸 뭐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분배 문제, 불균등, 불평등 이런 문제의 핵심이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가 계속 개입을 해서 이 갭을 메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는 갈등이 아직도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분배 쪽을 더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이 성장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기업을 더 우대해줘야 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노동정책이나 이런 게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성장이 우선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과거 우리 경제 발전 방식이었잖아요. 북한의 사회주의는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까지 해도 거의 100% 계획 경제인 거예요.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국가가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대전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가가 이런 생산을 하고 색깔이 변하면요, 바로 그냥 또 박아야 됩니다. 한번 묻어놓으면 이걸 다시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다시 끄집어내면 완벽하게 이걸 또 흙을 잘 이렇게 그걸 해야 됩니다. 위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은 여성분인데, 왜냐하면 시장 주체가 여성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또 급하게 써야 되니까 이걸 이제 좀 돈을 이제 다시 빼내고 나머지 돈을 놔두고 이제 했어요. 흑 색깔 변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그 북한에 있는 경찰놈들이 뭐 하겠습니까? 맨날 그런 게 자기 할 짓이 그건데. 그렇게 보면 막 이게 막 동물적 감각이 이게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정은 이건 너무 흔한 곳이고요. 뭐 구들장, 이거는 장롱,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그렇게 해갖고 돈을 숨겨왔는데, 나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벌어놨는데 60만원밖에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휴지 쪼개버리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빨갱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리 내가 못 살아도 그래도 우리 최고 지도자를 모시는 당간부들이 저렇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이렇게 못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합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 조사를 다 하고 북한 주민 탈북자를 만났더니 못 믿는다. 우리 지도자도 못 믿는다 이제. 그게 2009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2010년 3월 달에 북한을 방문했어요. 정말 이 체제가 정말 오래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완전히 사람들 얼굴 표정에 생기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왜 갔느냐,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보건의료 병원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학자들이 한 사람씩 중간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보건의료 지원을 모니터링하는 요원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갔는데 2010년 3월 달에 평양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자, 그게 지금까지 북한이,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이 왜 사망했느냐? 저희들은 경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국정원도 그렇게 봅니다. 심장마비 뇌졸 정도 맞았고 사망할 때는 원인이 심장마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지 지도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경제 현장들, 경제 시찰을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남북 관계도 안 되지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 사망합니까? 2011년 12월 17일. 제가 날짜에 오는 게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북한 코네트에서.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 그리고 이제 그때 김정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26이었습니다. 지금 34입니다.
26 어린 나이의 지도자가 뭐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승계받으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파산 직전에 북한 정권을 이어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정권을 이제 권력을 승계받고 공식적인 직책을 당 관련된 기구를 통해서 뭐 군 최고 사령관, 당의 요즘은 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노동당, 내가, 군대의 최고 직책을 부여받는 게 2012년 4월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한 지 7년 차입니다. 7년 차. 7년 동안 최고 지도자로서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서두가 길어 보여도 이 설명을 듣고 이걸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최근 변화를 이제 보시면 이해가 훨씬 이제 잘 되실 겁니다. 북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최근에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파산 직전에 북한을 물려받아서 2013년이죠. 북한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당의 노선입니다. 당의 노선. 노동당이 북한은 당국가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당국가 체제. 당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체제다. 그래서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국가 체제인데 그 당의 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당이 노선이 정해지면 그 노선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매일 자기들이 이제 모여서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당의 노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습을 하는 겁니다. 2013년에 이른바 경제 핵개발 병진 노선, 지금은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 핵개발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2013년에 제시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안 보실까봐 제가 잘 안 보이죠. 제가 그래서 핵개발을 합니다.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7년 7월 달에 수소탄 실험을 해서 외부 세계도 어느 정도 인정할 정도로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이 맞다.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12월 달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해서 그것도 성공시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미국의 워싱턴까지 13,000km입니다. LA까지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9,000km입니다. 거기까지 핵 탄두를 실어서 운반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한 겁니다. ICBM을 구성하는 부품수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ICBM이라는 미사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수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20만 가지. 북한이 그걸 개발한 거예요. 미국에 맞서서 미국이 정말 무시 못하는, 그리고 함부로 전쟁을 위협하지 않는, 북한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그걸 만들겠다고 해서 핵을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들이 북한에 죄송합니다. 이런 고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뭐 박살 내겠다, 함부로 날뛰지 말라. 이게 이제 평양 시내 곳곳을 이렇게
나붙었던 걸렸던 내 걸렸던 그런 그 선조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부터 죄송해요. 이 구호가 다 바뀌었어요. 반미 구호는 다 사라지고 이렇게 경공업과 농업은 경제 강국 건설의 주 타격 방안이다. 경제 강국 뭐 이런 이제 구호가 오직 경제다 이겁니다. 이제 핵과 미사일 만들었고 이제는 오직 경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자, 북한의 공장 기업소 건물에 걸려있는 구호들입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와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 나가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에 이런 구호들이 있으면 그건 뭐 레토릭일 뿐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한 평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 시대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이 젊은 친구는 한 번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아마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정책 집행률이라고 할까요? 이행률이 높은 나라가 북한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내드는 구호, 한번 내드는 정책의 방향, 내용, 정책의 어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옵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호는 북한의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하나의 목표입니다. 북한은 물건을 만들어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북한 김정은 시대의 최대 화두는 교육과 과학, 이 교육과 과학은 경제 건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경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풍부한 인재들, 그것도 과학기술 지식으로 무장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그게 가장 관건이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이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때부터 젊은 나이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얘가 뭔가 좀 특출하다. 특히 뭐 기초과학, 수학, 물리 이런 쪽에 뭔가 재능이 있다. 이러면요 바로 국가가 발탁을 해서 평양으로 불러 올려서 특수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기 뭐 박사학위도 따게 하고 조기 기술사 자격도 따게 하고 지금 이런 애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국제사회의 그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북한이 이렇게 버티고 오히려 가슴이 벅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환서에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환서에 통로를 만들고 연결하는 거죠. 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기본적으로 두 동강남 남북한을 연결하는 거고 연결하는 겁니다. 도로, 철도, 통신, 뭐 이런 걸 통해서 남북한을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당장 통일을 안 하도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통일을 안 하더라도 남북한을 무슨 연결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강조하고 있고 빨리 하려고 하는 게 도로, 철도 연결 현대화와 갖는 의미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비록 경제성이 낮더라도 지금 당장 수익성이 낮고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건설을 하더라도 빨리 우리가 도로, 철도 연결하고
우리가 개보수하고 지금 남북한이 앞으로 해야 될 건요, 그냥 단순히 도로를 개보수하는 게 아닙니다. 고속철도를 연결한다는 게 남북한의 지금 중장기적 목표입니다. 북한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되면 고속철도를 연결하면 북한이 완전히 개방이 되는 건데, 과연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수용할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은 고속철도를 연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가는 게 2시간 20분이죠. KTX, 그죠? 안산에서 더 가깝겠죠? 똑같습니다. 아마 이 한반도를 종단하는 시간이 5시간이 안 걸립니다. 고속철로를 한다면. 그죠? 5시간 안 걸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 사이즈가 이제 크지 않다는 거 더 절감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의지만 결집하고 힘만 모은다면, 이런 통로, 환세의 통로, 환동의 통로, 정경지의 통로를 여는 것은 저는 이것도 시야를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단히 이 주변에 제가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요, 신도시 만드는 거 3년 안에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남북한이 힘만 합치면 도로철도 연결하고 중요한 신도시 만들고 이러면요, 몇 년 안에 이게 가능합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런 포럼에서 정말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는요,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은 민초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무명의 용사들, 무명의 시민들, 무명의 어떤 지도자, 무명의 일꾼들이, 그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공개된 이미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관료,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을 만든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 현대사를 봐보십시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의 역할도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 이런 과정들, 이게 이제 경제인의 역할로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도로철도라는 건요, 이제는 이 연관된 산업 종류도 다양하고요. 설계 시공부터 시작해갖고 연관된 산업들, 물류, 관광, 이게 관련 안 된 게 없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의 구상은 도로철도만 연결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로철도라는 게 하나의 어떤 핵심 축이고,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함께 역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모든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역 이름을 지어도 아예 공모를 해서, 국민 공모를 해갖고 국민들이 지어주시는 좋은 이름을 역 이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상 이 내용 보시면 되고요. 이건 참, 이게 다양한 구성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핵심 한반도 신경제 우산 중에서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장이라는 의미인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3대 벨트를 설명하면 너무 인프라 중심 아니냐, 너무 하드웨어 중심이다. 그렇지 않죠. 이 하나의 시장 협력은 이제 남북 간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협력입니다. 소프트웨어, 법, 제도, 인적 교류, 다방면의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의 주민들이 각 개인이 도생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북한도 집단주의라는 그 원형은 유지가 되면서도 개인주의가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어떻든 북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북한에, 특히 이제 저는 기업인들 간에
뭐 자영업자, 북한에도 자영업자가 많이 생겨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영업자 사이의 협력, 하여튼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협력들을 좀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은 북한하고 함께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게 표준입니다. 표준. 지금 표준은 우리도 한국 표준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건들, 시설들, 또 도로철도 이용, 이런 거 모든 게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준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되십니까? 지금 이 공간 내에도 예를 들면 이렇게 전등을 설치하는 거, 조명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여기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이. 그 표준에 따라서 약간의 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철도, 도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아파트 건설, 저것도 다 표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남북한의 표준을 통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한의 이질화된 언어를 통일시키는 것 못지않게 표준을 통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도로, 철도를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철도, 도로 건설 관련된 표준이 있습니다. 그걸 남북한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표준의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이질화된 언어를 예를 들면 건설, 건축 용어가 남북한이 다릅니다. 우리 북한 용어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병원 용어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걸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시장 능력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드려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도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보면요, 가장 큰 게 요소는요, 심리적 요소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거든요. 투자. 여러분 잘 아시죠? 투자 활동인데 돈이 없어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유가 있는데도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은요, 이른바 유동자금이라고 하죠. 유보자금, 1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은행 계좌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보수적인 투자를 해서 투자다운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 주식에 잠겨 있다든지, 보통 예금에 잠겨 있다든지, 투자로 쓰여질 돈들이 그냥 잠겨 있는 돈이, 유보되어 있는 돈이 1100조 원입니다, 지금.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집값이 올라가는 핵심 요소가, 요인이 바로 이 부동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돈. 돈의 어원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입니다. 원래 돈의 어원이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 돈이라는 건 돌고 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도는 겁니다, 지금. 왜? 뭔가 불확실성이, 우리 한국 사회, 뭔가 이게, 돈을 투자하는 것도 이 사람한테, 우리 기업들한테 왜 다시 투자 안 하냐고 질책할 수도 없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이 돈이 생산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우리 경제의 큰 문제가 뭔가면 과잉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과잉 공급.
과잉 공급이라는 게 일자리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굉장히 지금 배출되는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잉 공급은 뭔가 하면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은 더 실감하시겠죠. 어떤 업종이 잘 나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업종을 다, 우리는 이 쏠림 현상이 엄청 심합니다. 한국 사회는 다양하다 그러지만 저는 별로 다양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도전적인, 남이 안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른바 벤처라고 그러죠. 벤처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미래가 밝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어디 달려가 있느냐? 공무원 시험을 친다고 수십만 명이 전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9급, 7급,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옛날에는 저만 해도, 제가 83학번인데 저만 해도 9급, 7급 녹화하니까 분배하고 어떤 소비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이걸 다 책임지고 할 때. 그건 뭔가 하면 재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재정이. 아니 국가에 돈이 충분히 있어야 생산을 충분히 하고 굳이 그 민간기업을 사기업을 허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산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뭐 그게 이제 선순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재정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국가 재정이 원만하게 보장이 돼야 국가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겠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계획을 집행하는 핵심 주체 경제 단위가 뭐냐?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기업소, 공장 기업소라고 합니다. 북한은. 그리고 협동공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협동기업이고 협동공장입니다. 이게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고, 여러분들이 북한 경제를 공부할 때 핵심으로 관찰해야 될 대상이 결국 협동농장하고 공업을 책임지는 기업하고 공장하고 농업을 책임지는 협동농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계속 뭔가를 공급을 원부자재부터 시작해서 필요할 때는 돈도 공급해 줘야 되고, 뭐 장비, 생산 장비, 뭐 운송 장비, 원부자재 뭐 이런 걸 다 국가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까지 사회주의 체제가 동서 냉전, 미소 간의 냉전이 붕괴되지 않을 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의 절반의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될 때만 해도 어느 정도는 작동했어요. 왜? 부족한 걸 가져오면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근데 이게 작동이 91년도에 이 작동이 멈춘 데다가, 그러니까 점점 재정이 더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김일성 주석이 나오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냥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멘붕. 근데 그 많은 주민들, 어쨌든 북한도 2,500만, 인구가 2,500만이 안 됩니다. 저희들 2,300만, 2,200만이라고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아버지 죽고 이러니까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기둥은 뭐냐?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동하는 이걸 작동시킨 또 기둥은 뭐냐? 그게 바로 국가 재정에 의해서 무상 의료, 보건, 무상 배급, 무상 교육, 이 제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라면. 우리도 사실 사회주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초중고 거의 무상, 물론 학비를 좀 더 높게 내긴 하지만 국가가 많이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다 무상 또 급식, 이런 제도가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은
그렇게 해양이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특히 배급제도가 그냥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좀 그 배급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배급이 탁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전혀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가 야 우리 돈 없어 재정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못 줘.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 각자 도생. 스스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전환점이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다. 그게 딱 기계적으로 그 시점도 그런 게 아니라 그 큰 흐름이 이제 그때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이후부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위원장만 멘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도 우리가 직장을 갑자기 잃었을 때 하고 비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갑자기 가장이 계속 그 가족들을 먹여 살기 위해서 돈을 계속 벌어왔는데 가장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수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생계를 위해서 각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학생이든 뭐든 뭐 다 그냥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북한에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왜 수십만 수백만이 죽느냐? 먹고 살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가서 왜 북한이 민둥산이 되느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완전히 산림 녹화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지금 설정해놓고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남북한에 지금 남북 그 간의 중요한 합의가 산림협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양묘장도 건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산으로 들판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 왜 이 설명을 드렸느냐? 국가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전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주민들끼리 장마당이라고 합니다. 장마당.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이제 넓은 그 평지가 있으면 자기가 집에서 갖고 있는 뭐 우리 집에는 골동품이 있다. 뭐 우리 집에는 또 뭐 감당하는 TV가 있다. 이러면 전부 여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 무슨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마켓이 있잖아요, 그죠? 벼룩시장. 예, 벼룩시장 같은. 그렇게 이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집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한은 이제 밀주도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뭐 밀주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전 별 희한한 물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한 장마당이 제가 이제 좀 더 보여드릴 겁니다. 1990년 초중반에 생긴 시장이 지금은 우리보다 더 화려한 백화점, 마트로 변신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이건 사회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능력이 없으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니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오직 돈. 내가 오늘 어떻게 하고 내가 돈을 벌지? 그게 북한 주민 2,300만, 뭐 당 간부든 군인이든 최고 지도자하고 최고 지도자 가족 빼고는 전부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돈이 되면 돈이 최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돈이 최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에 내가 돈을 벌어야 내 가족을 먹이 살 수 있고 내가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로비를 해서 뇌물을 바쳐서 나의 어떤 이권을 보장받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게 돈이니까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다 지켜보다가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때 이제 한국 드라마도 들어가고 막 북한이 정말 이제 그냥 놔뒀으면 정말 북한은 베트남처럼 돼버렸을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그러다가 이제 2009년 화폐계획이라는 겁니다. 2009년 11월 30일에 화폐계획을 단행합니다. 명분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확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국가가 갖고 있는 곳간에는 쌀이 한 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당 가구라든지 뭐 군인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주민들은 뭔가 이렇게 장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런 돈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국가가 그걸 모르겠죠.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뭐 국가는 가난한데, 그래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국가는 가난한데 우리 인민들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이거 뭐 이게 좀 이게 나라의 꼴이 맞느냐, 이런 꼴이 맞느냐, 이런 식 얘기를 이제 그 중요한 당 그 회의 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몰래 바깥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래 우리 북한 연구자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야, 이 사람이 뭔가 또 어떤 조치를 취하겠구나. 그 조치가 화폐계획이다. 그럼 그 화폐계획 내용이 뭐냐? 신구 화폐,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서 이전 화폐하고 100대 1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화폐 북한돈 100원을 새로운 화폐 1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교환 한도가 있는 거예요. 60만 원 이상은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북한 경제에 의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60만 원 이상 사람들은 막 오직 돈 하면서 돈을 막 그 험한 길을 북한의 그 운송수단이 발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돈을 벌어서 막 땅속에도 묻어놓고 벽 안에도 묻어놓고 제가 탈북하신 분들 인터뷰 한 중에 하나가 벌어들인 돈을 고맙습니다. 어디다 보관해놨냐 그 연구를 한번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해도 제가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한 10억을 줬어요. 몰래. 근데 나는 이 돈을 몰래 보관을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도 돈을 어디다, 선생님 그러면 돈을 어디다 보관해 놓겠습니까? 눈치채면 갑자기 경찰이 불시에 검문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안 들켜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어디다 숨겨놓겠습니까? 천장에 놓게. 네, 그럼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이게 쫓고 쫓기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의 그 인류가 이제 북한도 경찰 그 안전부 뭐 지금은 뭐 안전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몰래 숨겨놓은 특히 외화가 있으면 바로 그걸 수거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그렇게 목숨 내놓고 돈을 벌었으면 이걸 안 뺏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숨겨놓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제가 요 한 가지 사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한 대로 마을 가까이 산에다가 묻었습니다. 근데 이 흙도 제재를 받은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제 좀 더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더 많은 건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그동안 북한에 부과했던 제재가 북한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제재를 가하지 않고 계속 개혁하게 하고 개방하게 하고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했다면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줄 수, 이렇게 강하게 새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모님한테 다 모든 걸 물려받았고 편안하게 자랄 아이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이 거친 세상에 나와서 생존을 해야 되는,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북한은 엄청나게 고립되었고 제재를 받으면서도 더 이렇게 고립된 나라였는데, 오히려 이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생적 생존력 또는 뭐 자생력이라고 얘기해도 자생력이 훨씬 강해진 겁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많은 북한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야, 어떻게 저놈들은 그렇게 그 미국이 엄혹한 그 제재를 가하면서도 저렇게 무너지지 않지? 우리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문에도 계속 북한 붕괴시키겠다고 제재 압박을 계속 이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핵과 미사일도 더 빨리 만들어버리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경제도 더 강해졌습니다. 경제 체질도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 때 이런 강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저를 안 부릅니다. 왜 안 부를까요, 저를? 창녕 고무죄. 뭐 비슷한 걸로 해갖고 제가 그 북한이 이 교육부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과학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 14선은 그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북한이 보여준 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과학의 전당인데, 제가 과천에 과학관도 가보고 대전에 있는 과학관도 가봤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가 동영상만 봤는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의 과학관은 아동용,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든 게 과학관이지 어른들은 가서 별로 재미없는 게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과학관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과학지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교과 과정은요, 찬양 고무하는 김정은 아버지, 뭐 수영, 김일성 주석, 김정일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찬양 고무하고 선전선동하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교과 과정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은 거의 이제 뭐 최소한의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과학 기술과 관련된 교과목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오늘날 김정은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젊은 지도자가 한편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현지 지도라 그러죠. 경제 관련해서 자기가 직접 다 지침을 내립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원산 아시죠, 그죠? 이 원산을 세계적인 관광 리조트로 개발하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어떤 우리 회장님인가요? 동물 회장님이 아까 나와서 금강산 그 관광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남북 관계가 잘 진전이 돼서 국제사회 제재가 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 관광객이 열린다면 여러분이 바로 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금강산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원산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 원산은 남쪽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심지어 이제 여기 그 원산에 짓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컨퍼런스 홀, 그러니까 회의장, 국제회의장도 만들고 있고요, 전시장,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도 이제는 원산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금강산보다는 오히려 원산에서 국제회의도 하고
뭐 연수 활동, 뭐 포럼 동문회 활동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 저는 내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남북한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경제와 관련된 활동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에는 이 건설 붐이 지금도 식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진 중에서 아주 일부 사진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건설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북한이 그 1인당 그 GNP 수준에서는 그런 그 수준과 비슷한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건설들이 지금 평양과 전국적으로 특히 평양 중심으로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 조정 때문에 그 이제 설명을 좀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건물들이 다 그 이 독특한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김정일 시대에는 짜 맞춘 듯한 획일화된 건물들을 건설을 했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뭐 미학이라 그러죠. 아주 보기도 좋고 약간 예술적 감각도 좀 가미도 하고 그러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건물들을 지금 짓고 있고,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은 건축 관련된 지침을 이렇게 선을 했는데,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지침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비슷한 거는 건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독창적인 건물을 해라. 독창적인 건설을 해라. 실제로 보면 비슷한 게 거의 없습니다. 평양에 있는 건물들 나중에 동영상이나 사진들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십시오. 비슷한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거. 자, 그리고 이제 안과병원이라든지 밑에는 아동병원, 중앙은행, 물놀이장, 뭐 이런 일반적인 문명국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 병원, 보건의료시설, 또 은행, 뭐 오락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지난 7년, 집권 7년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년 동안 건설을 해왔던 겁니다. 한쪽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서도 다른 한쪽으로 핵과 미사일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는 오히려 속도는 좀 늦춰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늦춰진 속도 속에서도 많은 경제 건설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북한을 평양을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놀라워하는 것이, 자기들 일반적으로 북한에 가면 전력 사정이 안 좋은 걸로 전력 사정이 분명히 안 좋을 거다. 저녁에는 이게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야간 활동을 하기가 거의 어려울 거다. 이렇게 그 편견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 가보니까 새벽 1, 2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호텔이긴 하지만 밤늦도록 뭐 술 먹고 놀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0년 3월달에 갈 때만 해도 사실 북한은 평양은 3월달도 겨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3월달도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서 이제 호텔 가면 라디에이터라는 겁니까? 이렇게 온수를 이렇게 공급해갖고 온수가 뿜어내는 열기 가지고 이제 난방을 했거든요. 겨울에 북한을 가면 추워서 이렇게 잠을 못 잡니다. 사실 호텔에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디에이터를 가장 가까이에 이제 몸 가까이에 대고 보통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 열어보니까 뭐 방도 굉장히 따뜻하더라. 그러면
전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전기가 어떻게 나오냐. 화력, 대북사의 제재 때문에 석탄 수출을 못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 석탄을 가지고 화력 발전소에 사용이 되면서 전력량이 많이 들어간다. 그 제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한의 전력 사정을 더 개선시킨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는 태양광, 지열, 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난방, 고급 아파트, 호텔의 난방은 거의 지열로 한답니다. 지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조명 같은 경우는 거의 태양광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양은 소비도시다. 제가 2010년 3월 달만 해도 소비도시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그 이후에 8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소비도시가 되겠다. 평양은 소비도시가 되겠다.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 가격이 계속, 예를 들면 주택, 차량, 휴대폰, 노트북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가격들이 2000년, 2011년, 2012년, 2018년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이 몇 배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55평이 3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7만 달러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이 커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일종의 물가 상승이라는 게 인플레이션하고 말씀 고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식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공무원만큼 안정되고 여러분이 너무 힘드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공무원 뭐 구급이든 지급이든 들어가면 뭐 각종 복지 혜택 나오지 끝까지 그냥 월급 나오지 적다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근데 이거는 경제 논리로 보면 이거는 이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새로운 걸 도전하고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이 사회가 활력이 막 넘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이 특히 심각하죠. 지금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잠재 성장력, 잠재 성장력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미래의 이 젊은 세대들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2% 성장률 머물러 있는데 3% 잠깐 했다가 다시 2%를 지금 너무 서지 못해. 아프리카 나라들이 보통 지금 10%대 이러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 1년에 10%면. 왜 아프리카 나라가 이렇게 그러면 활력이 있느냐? 20대, 30대 인구가 제일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조업체들이 전부 아프리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개성단위, 이런 분들 개성단위에서 배우셨죠, 앞서. 개성단위 경쟁이 있는 중에 하나가, 물론 개성단도 나중에 40대, 50대 분들도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셔갖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20대,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수만 명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공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요, 이쪽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대, 30대 인력은 정말 보석입니다, 보석. 특히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생산성이 다릅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연배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아실 겁니다. 체감하실 겁니다. 네. 저만 해도 노안 때문에 그 온갖 쓰면 보통 예전에는 한두 시간 만에 썼던 걸 지금 4시간, 5시간을 써야 해야 이제 글을 완성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죠. 자, 어떻든 이런 문제, 이 저출산이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예요. 고령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25%거든요. 이것도 전 세계 이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 지난해 사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중국이 무역 통제를 해버리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우리 기업들한테 타격을 주고 당장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타격을 주고 이런 구조는 이것처럼 분단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손해보는 구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얽히고 섞여 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지금 젊은이들의 뭡니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만약에 젊은이들을 북쪽으로 올려보낸다면 아마 할 일들은 다양한 일들이 무너지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아들 하나 딸을 키우고 있지만 자꾸 이제 제가 역사를 공부하게 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갖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따라옵니다, 솔직히. 아버지만 하면 되지 내가 왜 북한 하냐고 막 그러는데 아직도 부정적 인식이 있죠, 지금. 부정적 인식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모르는 말씀,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이제 앞서 몇 가지 소개했지만은 북한은 남북한의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북한 인력의 어떤 저임금만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인력 수준이 이제는 미수능 저임 인력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그런 인력도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기술 수준과 능력을 갖춘 인력들을 많이 지금 배출하고 있고 물론 약간의 투자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좀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작업은 필요할 겁니다. 그게 이제 학습, 연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준을 주지만 정말 보배가 될 겁니다. 그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북한 사람만 쓰면 또 우리 아무래도 우리 일자리 부족한데 우리의 또 일자리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역할이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유동자금 아무것도 그냥 잠겨있는 이런 돈들이 만약에 남북관계가 이제 활성화되고 남북경협이 재개된다 이러면요 유동자금이 이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돈이 쓰여지면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 물론 북한 근로자도 보겠죠. 그렇지만 그 돈은 우리 남측에 관련된 인력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도로 철도를 연결하면 북한은 도로 철도가 만들어져서 이익을 보겠지만 도로 철도에 사용되는 건설하는 인력이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기술, 부품 제공자 기업, 그건 전부 우리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개성단 설명을 들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협력업체가 약 500개 업체, 아니 5,000개라고 합니다. 초코파이를 공급하는 업체부터 시작해서 원부자재, 북한에 필요한 5만 4천 명이 문 닫기 전까지 5만 4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쪽 인력하고 하면 약 5만 5천 명. 신도시입니다. 이 신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남쪽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남쪽에서. 남쪽에서 올라갑니다. 그 당시 개성단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그 가운데에서 개성단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투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개성단이 만약에 다시 재개된다면 아마 그 관련된 산업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걸 충분히 만들어서 그걸 만드는 분위기를 지원해 줄 겁니다. 그래 차원이 다른 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책만 보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같은 많은 분들 뵙고 또 제가 워낙 많은 자리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제가 또 그러면 그 강의를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제가 또 중국이나 이런 데 또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서 또 보고 오고 그럼 다시 또 와서 또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좋은 정보를 많이 유통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남북 경협 신경제 구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건 선택이 아닌 지금 필수 과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단 한 분, 아무리 보수적인 분도 아니 나도 내가 필요 북한 욕하고 했지만은 정말 북한이 핵을 어느 정도 이제 내려놓고 또 미국도 이제 인정을 해서 좋다, 이제 미국이 신호를 보낼 겁니다. 이제 북한에 투자해도 좋다, 무역을 해도 좋다, 그런 신호가 떨어지면 아마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시점이 오면 그러면 우리만 올라갈 수 있느냐, 남한 기업만 북한에 진출하느냐, 우리 남한 자영업자만 북한에 가느냐, 그게 아니죠. 전 세계 기업인들이 다 북한에 몰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만큼 많이 안 가겠죠. 만약에 북한이 개방이 되면 우리만 남북한만 경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개방 사회에서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진국 함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2%대를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2%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000불, 아니 3만 불, 3만 불을 14년째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14년째 지금 3만 불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여러분, 싱가포르가 몇만 불인지 아십니까? 인구 600만 도시국가 싱가포르입니다. 6만 불입니다. 6만 불. 남북한이 협력하면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최소한 5년 안에 4만 불대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가는 재정 지출도 많긴 한데 뭐 어떤 그런 희망 섞인 전망을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북한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북한이 이렇게 개방을 그래도 그동안 안 했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대담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2012년에 정권을 공식적으로 개선할 때부터 파격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개방정책인데요. 아까 제가 경제특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게 낮은 선봉, 이 끝머리, 정말 오지 중에 오지에 개방한답시고 여기다가 개선 특구를 만드는데 지금은 27개를 경제특구 또는 경제개발부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투자하라 이겁니다. 지금 중국 자본이든 남한 자본이든 일관성 있게 이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낮은 선봉은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북중 국경 지역을 답상하는 그런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중국에서는 계속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진하고 중국 측에 이제 훈춘 권하 생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지금 물자와 사람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말 썰렁한 벌판이 지금은 북한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주,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개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뭐 이 얘기는 제가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잡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가 설명드렸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USB에 담아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USB에 동영상하고 PPT 자료를 담아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관심을 표시를 했다. 그럼 이게 이때 처음 얘기했느냐, 지금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이 함께 이런 새로운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계속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더 빨리 포기하게끔 계속 이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이제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거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3일에 싱가포르 렉처라고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싱가포르 렉처라고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았다. 정상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았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와닿는 표현이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평가에 걸맞는 행동을 지난 수개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저를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시면 한국에는 소득 6만 불, 1인당 소득 6만 불에 싱가포르에는 없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다. 바로 남북경제협력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저는 한겨레 평화통일포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가 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많은 기회를 직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어떤 또 제 부족한 강의를 경청하시는 그 태도도 그렇고, 어떤 제가 못 느끼는 그런 그 기운 같은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야, 여기 보통이 아니다. 참 여기 좀 대단한 곳이라고 제가 느끼는데요. 어떻든 제가 2시간이나 짧은 시간 안에 한반도 경제 예, 밝게 표시를 됩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정말 일부분입니다. 정말 일부분이고, 이걸 이제 이 내용을 채우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확률이 진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앞으로의 이제 미래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비핵화라는 이 허들, 이 장애물이 너무나 정말 넘기 힘든 장애물이다 보니까 이 속도를 내면서도 또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도 민간 학자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라. 공부를 하시든 어떤 현업을 하시든 또 포럼 차원에서 활동을 하시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저는 지금 이 과정을, 남북관계를 이렇게 남북 대화 과정을 저는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야,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확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수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이거 그때 가서 더 뭐하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만큼 지금 이렇게 뭔가 큰 변화의 기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직 표출이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제협력, 꼭 경제협력이 아니라도
뭐 사회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소통의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 상황이 곧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각자가 일본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안 받아도 되나요? 그냥 끝내도 되나요? 시간이 다르긴 했는데요. 예. 네, 짧게 질문하시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예, 뭐 있으면 좀. 꼭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 합시다. 예.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가슴 뛰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온 박연숙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교수님 강의 듣고 또 다른 데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루어지는 강의를 보면 그 학생들한테 좀 이런 교육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전에 그 안보 위주의 교육이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 저는 뭐 20, 30대 아이들을 기르는 입장에서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아니 이 청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언젠가 예를 들어 갑자기 이렇게 확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예, 정말 그 중요한 코멘트 겸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광주도 갔다 오고 이제 최근에 광주도 갔었는데 그때도 좀 어른분들이 중년의 어른분들이든 청년이든 그때 청년도 많이 왔는데 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북한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느냐 그런 질문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공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 우선은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소중한 건데요. 제가 실제로 대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이러지만은 보통 이 학생들이 1년이 지나야 내가 이제 조금은 어렴풋 하나만 북한 사회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북한 경제를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북한의 역사를 이해하고 북한의 오늘날의 경제를 얘기하고 또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북한의 교육 시스템, 과학 시스템을 얘기하는 자체가 그게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오히려 이런 이 포럼을 청년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좀 청년들이 좀 더 참여, 부모님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좀 이렇게 너무 판에 박은 안보 교육은 할 것도 없고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우선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어떤 일을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한 1년 동안 계속 내가 집에 가서도 북한책 관련책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 이 포럼에 같은 이런 걸 계속 참여하면서 제대로 북한을 공부하고 1년 뒤에 선생님 생각은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북한 관련된 너무나 많은 왜곡된 정보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흡수해 오다 보니까 북한을 너무 협소하고 왜소하게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북한을 새로 공부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이 좀 어두웠던 분이 눈이 확 뜨이듯이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 표현을 저한테 쓰세요. 그게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제가 사실은 하루를 사실 제 와이프하고 가장 친한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솔직히.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실은 제 와이프하고 가까운 분이 여기 계셔갖고, 제가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책 보는 양이요, 최소한 10시간이 넘습니다. 도서관에서 제 가방 보시면 알지만 7년을 북한을 공부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2시간 동안 이걸 얘기하니까 지금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절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부서가 지금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 청년들은 새로 다 밖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람되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어머님 앞으로 하실 일은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지금 첫 경입니다. 그러면요 청년들 우리보다 더 똑똑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DMZ 또 포럼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 중요한 합의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제 DMZ 뜻이요. 그러니까 비무장 지대죠. 이 지역이요. 지금은 공동경비구역이 지금 이제 곧 관광지로 바뀔 겁니다. 여수는 꼭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도 제가 관여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뛰놀고 토론하고 과학기술 관련된 경쟁도 하고 북한 대학생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뭔가 하면 발명입니다. 발명. 새로운 것을 매일 발명하고 있습니다. 저 고립되고 폐쇄된 나라에서 북한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뭐냐? 발명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왜?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걸 못하니까. 해외에 자주 못 나가지. 또 이게 살 길이 내가 기술을 배우고 내가 기술을 습득하는 게 내가 살 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한때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학교 가면 집에 가서 맨날 발명 하나 해와라 그러면서 그때 있죠. 북한에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왔잖아요. 북한은 아직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이 속도가 빠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삶에 정체되어 있잖아요. 북한은 고립된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금 막 하루하루가 이 사람들은 눈을 뜨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 때문에 활기 넘치는 겁니다. 북한 사회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참 여러분들 나한테 이렇게 좋은 작품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